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였습니다. 뭐 7자, 3자 다 정답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내년 1월 이대로 가면 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이 되는 겁니다. 채권, 펀드, 주식 당연하고요. 금융소득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22%의 세율, 3억 원 이상을 벌게 되면 27.5%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참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여야도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3110님, 금투세 낼 정도로 벌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916님은 금투세는 꼭 부과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게 부자에게만 적용할 것 같은데 정작 부자들은 안 내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해외 주식하면 되고요. 증여해서 나누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에는 금투세가 물리질 않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가 되거든요. 참고로 금투세율이 3억 원 이하일 땐 22%인데 법인세율은요 2억 이하일 때 10%입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 금투세율은 27.5%인데 법인세율은 100억 이하일 때 2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부자들은 법인으로 투자해서 금투세를 안 내겠죠. 그래서 통계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은 한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도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면 낼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7910님,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듯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반대될 수도 있는 게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를 많이 하라는 정책적 의도가 되겠죠. 그러면 거래를 많이 한다고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 통계를 보면 20대 남성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데 그 이유는 20대 남성이 거래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래세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수수료 등등 재반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또 수익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방향을 잡아줄 게 아니라 소득을 많이 벌어서 서민들도 부자가 됩시다라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 그래서 많은 분들도 지적을 해주시는 것처럼 금투세를 낼 정도로 좋은 시장이 되면 좋은데 코스닥은 오늘도 1%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1.2%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닥이 740인데 1996년 기준점이 1000포인트입니다. 해서 27년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6%인 겁니다. 코스닥에 27년 동안 투자를 하셨다면 마이너스 26%의 수익률. 이런 시장에 이제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투자, 저축, 또 소비, 돈에 대한 사연을 저희가 받아서 꼼꼼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상품 당연히 가고요. 상품 당연히 가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모아서 기존의 사연 중에서 모아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15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까지도 선물해 드리는 시간. 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사연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홈페이지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사연자 이야기를 듣기 전에 김경필 멘토께서 드디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답니다. 이거 소문내도 아이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지금 여기를 택시 타고 왔거든요. 네. 공항에서 택시 타고 오셨어요? 네. 근데 뭐 다른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간을 맞추려면. 아이고야.
근데 이제 택시를 제가 뭐 평상시에 좀 되도록이면 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네네. 들었는데 제가 택시를 타보니까 그 택시 타면 그 말이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빨리 뛰어가니까 굉장히 좀 안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야, 여기 오는데 네. 거의 한 40분 요 정도 걸렸는데 네네네. 굉장히 이제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좀 이게 또 생방송 시간 맞추시느라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물론 약간 넉넉하긴 한데 그래도 예. 좀 이 시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도 그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보다는 택시가 그래도 가장 좀 빠를 것 같아서 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들은 짐을 가지고 또 집으로 갔어요. 저만 이제 여의도로. 저만 여의도로 왔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6622님이 축하합니다 여행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되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사실 나나 봅니다. 예, 여행이 이제 국내 여행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가는데 이제 제가 왜 14년 만이라고 얘기냐면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4명 저희 가족이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해서 저희 네. 4명인데 4명이 다 같이 가는 해외 여행은 제가 헤아려 보니까 14년 만이더라고요. 14년 만에 네, 해외여행. 14년 만에. 예. 대단하십니다. 막 예산 이런 거 되게 궁금한 거 많은데. 네. 요거는 뒷부분에 좀 여쭤볼게요.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사연이 약간 이거 여행하고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네. 5년차 직장인입니다. 예. 이직을 하면서 독립을 준비 중인데 내 집 마련도 목표이고요. 돈 관리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27세 여성분이고 뭐 직업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개발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연자도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렇죠. 요즘 MZ 분들은 뭐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죠, 문화. 김경필 멘토는 14년 만에 갔는데 이분은 이제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간다. 제가 해외 여행을 14년 만에 갔다는 건 아니고 예. 4명이 가는 가족이. 가족 여행이 14년입니다. 저도 뭐 오해할 뻔했네. 그 정도까지 안 가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오해할 뻔했네. 유럽이나 미국은 안 가도 네. 가까운 데는 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갑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분도 최소한 몇백만 원을 쓰게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몇백만 원이 매년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체부 조사 결과 보니까요. 1인당 해외여행 비용이 평균 13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 올해 1분기만 네.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간으로 얘기하면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평균이 많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여행 가시는 분들만 조사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안 전체 쓰시는 분들 인구로 빠졌으니까. 나눠 보면 평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죠. 네. 사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전체 인구 중에 안 가는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균 500만 원 이상은 지출한다. 인당. 결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재미난 문자가 올라와서 이런 걸 왜 저는 꼭 읽어드리고 싶지? 김경필 멘토님한테 잔소리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네. 이제 멘토님을 넘어서고 있어요. 한규봉님이 댁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으나 여의도에서 택시 다 같이 내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것도 그리고 생각 못했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짐이 제가 봤을 때 택시 하나로 안 돼. 최경민님은 40분 타신 택시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택시를 타면서 느낀 건데 네, 네. 막 그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도심까지는 막 빨리 오잖아요. 네. 그 돈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혹시 이거 미터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물어봐야 되나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예. 이게 거리가 많이 안 나가고 막히니까 그때부터는 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말이 천천히 뛰죠. 예, 말이 천천히 뛰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택시 안에서 말 뛰는 거 보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거를 또 경험을 했네요.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택시비도 걱정하고 네. 청출어람 아닙니까? 네. 청출어람. 근데 김경필 멘토께서 그 전에도 해주신 말씀이 여행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예. 라고 해주셨거든요. 예. 요거는 다달이 얼마씩 저축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네. 좀 강조해 주세요. 그게 사실 여행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최소한 6개월 전에 계획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통장이라고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계절 지출 통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여행은 3가지가 여행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면서 설레임. 요것도 여행이고요. 두 번째 여행 가서 즐거움. 요것도 여행이고요. 다녀와서 추억하기도 여행입니다. 이 3가지가 다 여행인데 6개월도 안 되는 즉흥적인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 없이 떠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설렐 시간도 없고 네.
그리고 갔다 와서 추억할 사이도 없이 또 떠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몇 년이나요? 예, 그럼요. 유럽은 우리가 평생 뭐 올림픽도 아니고. 수십 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인 이야기 한 3번은 읽고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로마인 이야기를 3번 정도 안 읽었으면은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거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모르고 가면은 또 잘 안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안 보이죠. 예. 그리고 갔다 와서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거의 올림픽의 선수들이 4년간 준비하듯이. 그렇죠.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됩니다. 유럽은 그렇다고 봐요, 저는. 비싸기도 하니까. 네, 아직 저 안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수년째 그럼 준비하고 계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젠간 가겠죠, 저도. 예. 거예요? 근데 계절 지출 통장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렇죠. 책도 미리미리 읽어보고. 국내 여행도 사실 또 지금 같은 성수기는 엄청 비쌉니다. 네. 숙박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가족들이 제가 가도 뭐 최소한 몇백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가족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인천공항이 사람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그냥 항상 그 정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비교가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가 보도해 보니까 동해안 피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사람이 없어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파리를 날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그래요? 원인이 너무 더워서 라는 원인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사실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를 더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국내에도 좀 좋은 데가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국내 여행에 그 정도 돈을 쓸 것 같으면 나는 그냥 해외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또 국내 물가가 비싸지는데 일본 같은 데는 엔화가 저렴하니까 또 차라리 그렇죠. 일본 가자 이렇게 네.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푸켓을 갔다 왔는데 많은 네. 분들이 그거 뭐 피서가 아니고 더위를 맞서러 가는 거 아니냐. 더 더운 나라 네, 더 아니냐? 더운 나라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갔다 와서 느꼈는데 저도 이제 태국 처음 갔다 왔거든요. 예. 서울이 더 덥습니다. 서울이 더 더워요. 제가 서울에서 이걸 뜨거운 걸 경험하고 딱 갔더니 오히려 거기가 시원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모래사장과 바다가 있고 뭐 서울에는 좀 아스팔트가 있고. 우기기도 하고 네. 덥기는 덥지만 서울이 조금 더 더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스팔트는 뭔 얘기입니다. 저렴하게 가는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여행도 이렇게 국내 여행도 어떻게 해서든 저렴하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행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면 여행 경비가 절약된다는 꿀팁을 드리긴 어려운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이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계획성과 긴급성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래도록 준비하면 비용은 반비례로 내려갑니다. 준비한 그러니까 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왜 여행 시즌이 됐을 때 난 얼마 정도 여행에 쓰는 게 맞지를 생각하느냐. 내년에도 또 휴가 있고 또 하반기에도 또 겨울 뭐 연차 같은 거 남은 거 쓰기 위해서 또 휴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6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행 예산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행 예산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오래 계획하십니까? 보통 한두 달 있다가 다다음 달에 갈까? 뭐 이렇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무계획이라고 보거든요. 한두 달이면 준비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두 달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준비가 잘 안 돼요. 만약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항공권이라든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한두 달 만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고르려면 당연히 이제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계절 지출 비용은 보통 월 소득의 100%에서 많으면 150% 사이가 좋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계절 지출로 쓸 수 있는 최대치는 450만 원. 좀 아껴 쓰면 300만 원이에요. 연간으로. 예,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절, 여행, 이벤트, 그다음에 겨울옷. 요런 왜냐면 이제 이 계절 지출이라는 게 매달 사용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는 돈인데 돌아오긴 하는 시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예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명절에 한 100만 원 정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설 추석 한 50만 원 이상은 잘 안 쓰죠. 그다음에 여행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요. 연간이요? 예, 연간. 그리고 이벤트 비용은 아시겠지만 뭐 선물. 생일 네. 가족들 생일 챙기고 기념일 챙기고 이런데 한 150만 원 정도 쓰고 자동차하고 재산세에 한 5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리고 겨울옷에 한 200만 원 정도. 요거는 이제 와이프가 쓰는 거 말고 제가 그냥 쓰는 거. 요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소득의 몇 퍼센트냐 이거는 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 정도의 예산을 갖고 계획을 하면 훨씬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부터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하는 만큼 아낄 수 있다. 준비하는 만큼 아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돌아오는 그 계절별로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이렇게 계획을 잘 짜고 가서도 막상 현지에서 지갑을 더 열게 됩니다. 맞아요. 사고 싶은 것도 생기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도 생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합리적일까라는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네. 좀 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인간은 생각은 합리적으로 하는데 행동은 합리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게 아까 인간이죠. 얘기했던 것처럼 뭐 편도체 납치도 있고 그죠? 바로 배워서 막 납치되기도 써먹으시네요. 하고 그러니까 역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아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도 이번에 14년 만에 왔는데 언제 또 우리가 여기 오겠냐 그러고 뭘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면 원래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왜 난 자꾸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을 초과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인간은 원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없는 돈 끌어다 썼으면은 다른 돈으로 메울 계획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 정도만 쓰여야지라고 하고 갔는데 아하.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썼다.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딘가 없는 돈 끌어다 쓴 거니까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일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내가 한 100만 원 오바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다른 데서 어떻게 줄이지 계획해서 실행하시면은 그게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신용카드로 긁었더라도 그렇죠. 메워야 되는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거는 나의 미래에 대한 테러를 저지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 그러면 너무 오버했으니까 어디서 다른 데서 조금 줄여서 요거를 보완할까. 그거 어떻게 보면 마무리만 해주시면 별 문제 안 됩니다. 예. 아하.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만 27세 5년차 여성 직장인이신데 맞아요. 이직을 최근에 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졌대요. 멀리 가셨나 봐. 그래서 왕복 3시간 반 정도나 걸린대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좀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비용을 아끼는 데는 최고인데.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독립해라 이런 소리가 나와도 사실은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함께 부모님하고 거주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한 달에 등짝 스매싱 한 3번 정도 맞으면은 한 월 60에서 70만 원 정도 굳는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되니까 1년이면 이게 한 800만 원 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독립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 하루 3시간 반이면 3시간 반이면은 뭐 왕복 그러니까 편도로 봐도 거의 1시간 반이 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독립을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조금 뭔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게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취업까지 한 자녀를 계속해서 뒤치다커리 해주는 것보다는 독립을 시키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자녀가 경제활동하고 6년, 7년 정도면 독립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계산기상으로야 당연히 좀 이익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산기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있고 우리 단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사회초년생 때부터 월세를 내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너무 빠른 독립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5년 정도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최소한 보증금 정도의 자본, 그러니까 5천이든 1억이든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6년, 7년 이후에 독립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이분이 매달 20만 원씩 그래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요 정도면 이분의 소득을 말씀을 안 드렸구나. 네. 개발자여서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은 한 400만 원 정도. 월 400. 예. 근데 이게 보너스는 좀 빼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 이제 사실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부모님이 주거라든지 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는 아마 그래도 생활비로 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독립을 하니까 나 이제 안 들어도 되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아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는 처음부터 너무 높이지 말고 단 대신에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꾸준히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꾸준히 드려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금액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막 처음에 그냥 나 돈 버니까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의욕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깎는 거 또는 안 드리는 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면 앞으로 또 개발자들이 또 소득이 또 빨리 높아지기도 하니까 이 정도는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독립하니까 엄마 안 줘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 이제 가정 내에서 원만한 협의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이 예적금으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200만 원 정도 적금을 했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나 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한 1억 정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분의 저축 속도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잘 일단 모으는 거 아닙니까? 4년 5년 만에 1억 가까이 모았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선저축 최소한 한 달에 한 130에서 150 정도의 순수한 저축을 해라라는 것을 아주 잘 지키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제 목돈을 모았는데 독립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어디 뭐 전셋집이나 월세집이나 그렇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증금으로 써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돈이 독립하면서 그냥 내가 만질 수 없는 그냥 보증금으로 들어가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독립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 정도 돈을 모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도권이나 광역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출퇴근 시간이 도어투도어로 50분은 돼야 됩니다. 만약에 50분보다 더 가까운 곳에 간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집값이. 근데 물론 뭐 내 직장이 뭐 양주다, 양평이다, 파주다 이렇게 경기도에 좀 약간 외곽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예를 들면 가장 그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우리가 보통 CBD라고 하잖아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그래서 서울에는 이 CBD가 보통 여의도, 강남, 뭐 그다음에 종로 판교 이런 데를 둘 수가 있는데 이런 데를 만약에 50분도 안 걸리고 한 20-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회초년생들이 본인 월급의 20-30%를 월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괜찮죠. 왜냐하면 이분은 5년 만에 1억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월세를 안 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돈 벌어서 그냥 다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네. 돈을 어떻게 모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네. 거죠.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맞습니다. 되고.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50분 이내로 직장이 너무 가까우면 도심지에서는 오히려 그게 또 비용이 드나. 맞습니다. 야, 이거 되게 역발상이네요. 네. 근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네.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피곤하다, 낭비되는 시간이다, 버려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그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막 정말 지옥철에서는 그냥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고 약간 그냥 앉아갈 수 있는 버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시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또 공부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그렇죠. 그 인강을 시간을 잘 듣는 분도 있고 활용을 해야죠. 뭐 상황에 따라 조금 어려운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는 평균 월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에 대한 가격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가격 저항선이 뭐냐? 이게 내가 월세를 10%에서 15% 이상이 나오면은 이 뭔가 저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 월세를 한 45만 원까지는 어찌어찌 내는데 50, 60 그러면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34평 아파트, 한강 보이는 아파트. 네. 그 아파트가 평균 월세가 제가 보니까 34평인데도 예. 뭐 한 보증금 1, 2억 이렇게 보증금 내면은 월세가 한 50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럼 월세 500 정도 내면서 34평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네.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추정하기가 매우 간단한 게 제가 좀 전에 월세 저항선이 얼마라 그랬죠? 15%. 네. 그러면 이제 월세를 500만 원을 쿨하게 낼 수 있다는 건 500만 원 나누기 0.15 하면은 소득이 3,300은 된다는 뜻입니다. 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를 보실 때 그 아파트 평균 월세를 보시면은 아,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월세로 산다면. 네, 월세로 산다면.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 법인 자금으로 이렇게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한 연봉 어떻게 보면 뭐 세후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3, 4억 정도 3, 되면 4억은 돼야 월세 월 한 500 500 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역산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일반 그 서민들도 월 소득의 15%를 넘지 15%. 않게 그렇죠. 관리하라. 그러니까 15%를 넘는 순간 아예 미래에 대한 준비나 저축이라는 것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근데 거죠. 요거는 이제 월세 개념인 거고 네. 어디 뭐 독립해서 살게 되면 월세만 듭니까? 생필품도 그렇고 그렇죠. 하다못해 휴지, 뭐 치약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사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이지 않는 숨은 비용도 또 엄청 많을 테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과 같이 살면은 1년에 한 8, 900만 원 정도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한 이후에는 그러면 이 본인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 들어가던 주거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아직까지는 조금 저렴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 증액을 위한 자본 축적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덜컥 독립을 했는데 저축을 한 푼도 안 하고 월세를 낸다.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전세로 가거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그 주거 비용만큼을 내가 다른 데 쓰든지 저축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나간다? 그러면 이제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내가 안 나가던 비용이 나가네? 자, 그러면 영원히 내가 이렇게 월세를 낼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뭔가 궁극에는 당장 1, 2년 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간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언젠간 전세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자본 축적이 일어나야 된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 하나 가입을 하고 네. 왜 가입했냐 그러면 내 집 마련하려고 가입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10만 원 내고 내 집 마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주거 비용에 대한 뭐 이분처럼 1억 정도 모으셨다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저축 속도가 나야 나중에 우리가 먼 훗날 집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럼요. 근데 이제 소비 습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근데 되게 꼼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분도 150만 원 상당의 매트릭스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예. 나중에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할 거고요. 1월 지출 얼마, 2월 얼마 이렇게 월별로 네. 지출 또 그 중에서 식비, 쇼핑, 생활, 뭐 운동료가 다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어요. 근데 식비를 보니까 최소 30에서 60만 원까지 월별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이건 독립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죠. 보통 우리가 500만 원 미만의 1인 가구를 식생활비를 소득의 25% 이내로 해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25%. 예. 왜냐하면 25%가 넘는 돈을 식생활비로 쓰면 역시 저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너스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월소득 4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도 60만 원을 썼다면 독립을 한다면 얼마를 쓸 거냐? 훨씬 더 쓰죠.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런데 이제 100만 원은 안 넘도록 좀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이라는 식생활비 예산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네. 이제는 그동안에 안 썼던 장보기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된다.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먹어야.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야, 근데 27세 직장인 여성이
웬만하면 요즘 배달시켜 드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60만 원도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외식과 배달로 썼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안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어디선간 세이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자, 그러면 1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건 오케이. 그거는 뭐 인정. 어쩔 수 없습니다. 60만 원 쓰던 거를 100만 원 늘어나는 거는 인정인데 문제는 장보기 예산 60, 외식 예산 20, 배달 예산 20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해서 60%는 장보기, 40%는 외식 남이 배달. 해준 밥을 먹는 건데 그중에 외식 20%, 배달 20% 이렇게 예산을 좀 짜 놓으시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식생활비가 안 늘어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 돈 아끼려면 본인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돈은 정말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편한 만큼 모이고 편한 만큼 쓰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진리네요. 진리. 0012님 같이 사는 우리 두 아들한테 다시 듣기로 들어보라고 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아 엄마 또 왜 자꾸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래 막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중요합니다. 한 푼 한 푼 또 아껴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한테 이 27세 여성 직장인분이 혼난 게 없어요. 거의. 네, 뭐 특별히 아직 네. 혼난 게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대목이 좀 달라지는 게 할인을 좋아해서 할인율이 높을수록 구매 확률이 높아집니다라고 실토를 하셨어요. 이분. 그래서 소비가 지금 들쑥날쑥하구나. 이게 지금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뭐 하나 지금 잡으셨다 네. 이제. 소비가 들쑥날쑥. 네. 할인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합리적인 소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사야 되는 거고요. 그죠? 필요하지 않다면 아무리 싸도 그건 불필요한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심리학 그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관점이었는데 교묘하게 요 관점을 싸냐 안 싸냐의 관점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스 어벌전이라고 그래서 손실 회피하고 싶은 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저거 안 사면 손해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싼데 안 사? 그럼 당신 이만큼 손해인데?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단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게 우리 뇌 구조다라고 그쵸,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29만 백화점에 가서 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29만 원 샀어.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에 써 있어요. 40만 원 사면 2만 원 상품권 증정. 그럼 가만있어 봐. 그러면 11만 원만 더 사면 요거 2만 원 받네. 네. 11만 원 뭐 살 거 없어 여보? 막 이러면서 막 없어. 그래도 잘 생각해 봐. 그럼 이러면서 막 실질적으로 9만 원에 사는 거야. 그렇지. 11만 원이 9만 원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실 굳이 안 사도 되는 11만 원은 아주 굳이 쓰고 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로스 어벌전, 손실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그러니까 당신이 2만 원 손해 보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29만 원만 쓰고 가시면 2만 원 상품권 안 받아 가시면 이거 손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는 거거든요. 2+1이에요. 하나 더 집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사실은 합리적이진 않고 어떻게 보면 매달 사용하는 돈이 그렇게 들쑥날쑥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할인에 민감하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50% 할인 그러면 이대호 기자님은 어떻게 괜찮아요? 혹하죠. 반값 뭐지? 할인. 와 이게 저는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건 진짜 사야 된다. 저 회사 너무하네. 너무하네. 사야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50% 세일 딱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요. 네. 그럼 여태까지 그 50%로 팔 수 있는 걸로 100%를 다 받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50% 세일보다는 그냥 100% 세일을 받습니다. 안 산다? 안 삽니다.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사? 항상 저는 100% 할인을 받는다. 그래서 진짜 할인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냐. 그렇죠. 근데 또 할인율이 이제 높아질수록 왠지 필요해 보여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정상적인 생각이 좀 안 되는 일종의 그것도 내가 저걸 안 사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야라는 공포감.
좀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납치 있지 않습니까? 편도체 납치. 편도체 납치. 약간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게 기업들이 그런 마케팅을 위해서 심리학자들과 같이 또 연구를 해요. 그럼요. 행동경제학이 마케팅의 가장 큰 밑바탕이니까.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심리학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자신을 위한 투자는 또 해요. 꾸준히 합니다. 상반기에만 매월 20만 원 정도. 네. 운동 그리고 15만 원 정도 자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칭찬.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뭐 저축과 투자도 좋지만 본인의 역량과 건강을 좀 발전시키기,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 개발, 취미, 문화 레저에는 소득의 10%안 넘는 게 좋겠다. 10%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10%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꼭 10%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쓰고도 충분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써야 된다면 10%. 이분이 지금 매달 20만 원 정도 운동, 15만 원 정도의 자기 개발이다라고 한다면 3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가 안 되죠. 네. 이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돈줄 상담소를 상당히 많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그 범위 내에서. 네, 범위 내에서. 근데 또 중요하게 이분이 이제 독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목돈 1억 원을 모아놨는데 이거 이제 고스란히 전세금으로 넣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집이 전세집이 7천만 원 정도 추가 대출이 1억 필요하다고 7천. 하네요. 그러니까 1억 7천짜리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요즘 뭐 수도권에서 그 정도는 하죠. 현재 전세자금 대출 제가 알아보니까요. 고정금리는 4% 정도고요. 변동금리는 4.5% 정도 수준입니다. 네. 중도상환수수료는 뭐 0.5에서 0.7 정도 있고요. 금리가 요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이분 제가 주거비용 15%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만일 7천만 원을 4%로 대출받아서 오피스텔에 들어간다. 그러면 월 이자가 한 23만 원 정도 돼요. 네. 자, 23만 원이면 전체 소득의 6%밖에 안 된다. 제가 15%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유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증금 다. 내 보증금 1억도 사실은 기회 그렇죠, 비용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거 독립 안 했었으면 1억을 최소한 은행에 넣어놨으면 3.5% 예금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회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거주 비용은 52만 원 정도를 쓰게 되는 거니까. 1억 7천만 원짜리 전세금을 그렇죠. 내면. 내 돈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금이자 못 받고 내가 이거를 보증금으로 내는 거니까 실제 거주 비용은 52만 원, 소득의 13% 정도니까 거의 꽉 채워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근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제시한 월 소득의 15%는 15%는 또 선은 안 넘었다. 살짝 또 안 넘어가고. 이분 대단한데. 이분 조금씩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잘하고 아닙니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무작정 좋아요. 그냥 뭐 2억, 3억 이렇게 전세를 얻으시면 안 된다라는 계획적으로. 거예요. 그 이분의 사연이 A4 용지 3장 규모로 왔어요. 꼼꼼하게 또 준비를 또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분입니다. 잘하고 네.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목돈 1억 원을 모아놨어. 이거 갖다가 내가 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전세금으로 들어가면 투자할 돈이 없어져요. 이게 또 이분의 고민이더라고요. 진짜 이분이 정말 투자를 이 돈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3시간 반을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출퇴근 그거는 시간. 그거는 좀 너무 사실 좀 불합리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억이 전세 자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비수익 자산이지 않습니까? 뭐 수익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비수익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을 안 모았었다면은 그거를 전세금 대출 이자로 더 큰 금액을 냈어야 되는데 내 손실을 이 1억이 막아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생각할 모아둔 수가 돈. 있겠죠. 만약에 목돈으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가가지고 요거를 좀 목돈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목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주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 초년생이 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방법보다는 투자 시기가 투자 결과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만약에 이 목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좀 해피하겠죠. 근데 만약에 최근 같이 조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 최근 이번 주도 조금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네. 요런 때 만약에 목돈으로 주식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투자 결과를 떠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본인 자기 개발이나 회사 생활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높거나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는 목돈으로 특히 사회초년생처럼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시기에는 조금 저는 반대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굳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면 지금 해외 주식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축을 하면서도 일부를 조금씩 주식을 사서 모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목돈을 투자하지 말고 매달 발생하는 소득의 적립식으로 일부를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 한마디로 말해서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시는 게 사회 초년생으로는 그렇죠. 좀 맞는 투자가 아니겠느냐. 또 젊으니까 그렇죠. 예. 우량주를 잘 찾아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굴곡이 있더라도 그걸 그렇죠. 메워가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죠. 목돈 투자는 너무 투자 시기에 따라서 투자 결과가 조금 크게 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사연 보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ISA 개인 자산관리 계좌 있지 않습니까? ISA 맞아요. 계좌를 요거를 그 거의 사용 안 해서 폐쇄를 네. 하셨대요. 근데 이게 세제 혜택이 있는 거여서 연 이게 200만 원까지는 서민형은 가입이 비과세. 안 돼도 일반형 가입할 그렇죠. 수 있는 소득대거든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효과. 그 이유도 저율과세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뭐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분이 당장 1, 2년 내에 집을 살 건 아니니까 ISA 계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요 비과세 한도랑 연간 납입 한도도 더 증액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 중이니까 맞습니다.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와,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 네. 또 사연 자체도 꼼꼼하게 보내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희님이 애들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는데 저희 게시판에 네.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그러니까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꼼꼼하게 써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사전에 분석도 엄청 꼼꼼하게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말씀을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제 14년 만에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를 최대 10년 제한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카드사들과 결제 대행업체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쓰인 인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감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뉴욕 유가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바로 들어볼까요? 네, 4013번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이 없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하, 그 전기차처럼 구매 보조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었는데 21년 1월자로 폐지가 됐고요. 네, 근데 개별 소비세랑 취득세 혜택은 좀 있어요. 네, 100만 원까지는 하이브리드 차 살 때 개별 소비세가 공제가 되고요. 취득세도 40만 원까지는 면제 혜택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최기종님,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잘 쓰여야겠죠. 그러니까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안내해드릴게요. 네. 그 인터넷 검색창에 보조금 하고 숫자 24, 그러니까 보조금 24 또는 정부 보조금 24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요. 예, 정부의 민원 이게 서비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 혜택이나 정책 정보 기관 찾을 수가 있고 또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포털입니다. 보조금 24. 그러니까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에
가족 맞춤 안내를 조회하시면요. 이 한 집에 살고 있는 뭐 가족만이 아니라 저 멀리 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보조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하고 이 정부24 회원가입 후에 이용하시거나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록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곽진원 리포터 이 원고를 보고 보조금 24라는 사이트가 정부 24 안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가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가족 수랑 네. 이런 거 입력을 하니까 다자녀 가구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공영주차장 무료 혜택 신청을 했어요. 몰랐던 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이 보조금 24 사이트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왜냐면 이게 뭐 장애인 가구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 본인의 상황을 입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걸 알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그동안에 좋은 거. 내가 몰랐던 거를 이번에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청취자 김삼영님, 휴대폰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폰으로 휴대폰을 바꿀 때 보조금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이게 그 휴대전화 바꿀 때 공시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15% 추가 지원금까지도 가능하고 전환 지원금이라는 것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지난 3월에 이른바 단통법이라고 하죠. 단말기 유통법을 바꿔서 그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까지 더 얹어줘도 되게끔 법을 바꿨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다? 통신사들이 얹어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휴대전화가 잘 팔릴 것 같고 신형 모델이 나왔고 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쟁사에서 보조금을 많이 뿌리지 않으면 통신사들도 별로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 최신형 모델의 그 전환 지원금이 거의 없거나 줘봐야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0419번님은 상가 임대할 때 권리금 꼭 필요한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이 상가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권리금은 꼭 받거나 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월세나 보증금처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대가가 권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 그리고 신규 세입자 간에 그러니까 합의하셔가지고 권리금이 책정이 됐는데요. 대신 단 이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1981번님 2명이 복권을 5,000원씩 내서 10,000원에 구입했고요. 그중에 한 명이 당첨되면은 이때 나눌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나눌 때 뭐 가족이라면 배우자한테는 뭐 6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뭐 이렇게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라면 네. 그냥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5억 초과 시에 30%, 10억 초과 시에 40%의 증여세율이 있으니까 복권을 나누는데도 세금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별도로 네. 소득세법상 당첨 금액에는 기타 소득세 22%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당첨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예. 여러분도요. 자,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월 8일 순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